난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2023년 10월 자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죽인 만 13세 중학생이 한 말입니다.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아이의 첫 마디가 반성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자기가 처벌을 안 받는다는 사실의 확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 13살짜리가 살인 직후에 형법 조문을 인용할 정도로 자기 법적 지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아이는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어요. 빨간 줄이 뭔지도 심신미약이 뭔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4년 1월 국회의원 배현진 씨가 서울 한복판에서 10대 중학생에게 돌덩이로 머리를 15번 맞습니다. 이 학생이 현장에서 경찰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 촉법소년이에요. 범행 직후에 가장 먼저 꺼낸 카드가 자기 나이였던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만 14세 미만의 아이는 사람을 죽여도 불을 질러도 대통령을 해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법조문 그대로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 1953년입니다. 73년 전이에요. 73년 동안 단 한 글자도 안 바뀌었습니다. 왜 하필 만 14세였을까요? 이 숫자를 누가 정한 걸까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미리 말씀드리면 이 숫자를 정한 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 구조부터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게 되거든요. 만 10세도 안 된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범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안 되고 보호처분도 안 돼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까지,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촉법소년입니다. 이 연령대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감호 위탁부터 사회봉사, 보호관찰, 가장 무거운 건 소년원 2년 수용까지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2년 소년원에 있다가 나와도 법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 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성인처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 13세와 만 14세 사이에 거대한 법적 절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만 13세 364일에 사람을 죽이면 보호처분, 하루 뒤에 만 14세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면 징역형. 딱 하루 차이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역사를 추적해 봅시다. 만 14세라는 이 숫자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어린아이를 성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건 사실 인류가 꽤 오래전부터 해온 일입니다. 고대 로마법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고 동양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려시대에 이미 어린 범죄자의 형벌을 감면해주는 관행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이라는 법전을 기초로 어린아이의 처벌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어린 자는 아직 옳고 그름을 완전히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유된 인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살까지를 어리다고 볼 것이냐, 이 기준은 시대와 나라마다 전부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만 14세라는 숫자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1912년 일제강점기입니다. 이 해에 조선 형사령이라는 게 공포되면서 일본 형법이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일본 형법 제41조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만 14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만 14세라는 기준은 일본이 자국 사정에 맞춰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였던 조선에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그냥 이식된 겁니다. 조선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전문가가 연구를 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만 14세로 정한 게 아니라 식민지 종주국의 법이 강제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현재의 만 14세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한 기준도 아닌 게 왜 73년째 유지되고 있느냐는 거죠. 해방 이후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1945년 해방이 됐지만 법률 체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어요. 일제가 만든 법들이 한동안 그대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9년에 새 국회에서 소년 법안을 만들어 상정했는데 이게 통과되기 전에 6.25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전쟁통에 소년법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죠. 법안은 폐기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처음으로 제정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제9조에 이렇게 적힙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일본 형법 제41조를 사실상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해요. 전쟁 직후입니다. 나라 전체가 폐허였고 법 체계를 밑바닥부터 새로 설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법학자도 부족했고 시간도 부족했고 그래서 일본법의 틀을 상당 부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 14세라는 숫자에 대한 깊은 연구나 한국 사회 실정에 맞는 분석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전쟁 후 급하게 법을 만들다 보니 기존 일본법의 기준을 그대로 쓴 거죠. 5년 뒤인 1958년 7월 24일 드디어 소년법이 별도로 제정됩니다. 최초 법안이 국회에 올라간 지 무려 9년 3개월 만이었습니다. 이때 소년법은 소년의 나이를 만 20세 미만으로 정했고 촉법 소년의 범위를 만 12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했어요. 만 12세 미만은 보호 처분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형과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소년의 나이는 만 16세 미만으로 정했고요. 이후 소년법은 몇 차례 중요한 개정을 거칩니다. 1988년에 사형과 무기형의 하한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8세로 높였는데 이건 더 이상 어린아이에게는 극형을 내리지 말자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옵니다. 촉법 소년의 하한 연령이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내려간 겁니다. 당시 만 12세 미만 아이들의 범죄가 늘고 있었는데 보호 처분을 할 방법이 없는 사각지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하한은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바꾸면서 상한인 만 14세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래쪽은 조정하면서 위쪽은 그대로 둔 거예요. 결국 형법 제9조의 만 14세 기준은 1953년 제정 이후 2026년인 지금까지 73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 살아남아 있습니다. 73년이면 세상이 몇 번이나 뒤집어진 시간이잖아요. 1953년에는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SNS도 없던 시대에 만든 기준인데 그 기준이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범죄 수법을 학습하고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2026년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73년 동안 촉법소년 범죄는 도대체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숫자가 이걸 가장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숫자를 연도별로 보겠습니다.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1,677명으로 처음 10,000명을 돌파합니다. 2022년 16,435명, 2023년 19,653명, 2024년 2814명, 그리고 2025년 21,095명. 7년 만에 거의 3배가 된 겁니다. 하루 평균으로 치면 57명이에요. 학교 하나급이 30명이라고 치면 매일 학급 2개 분량의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가 늘어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촉법소년 범죄라고 하면 대부분 절도나 가벼운 폭행이었거든요. 과자를 훔치고 친구를 때리고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의 변화를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성범죄가 2021년 398건에서 2025년 883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증가율이 121%예요. 모든 범죄 유형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게 성범죄입니다. 만 10세에서 만 13세 사이의 아이들이 강간과 추행을 저지르는 건수가 5년 만에 2배가 넘게 뛴 겁니다. 마약은 더 충격적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마약으로 검거된 촉법소년이 딱 3명이었습니다. 4년간 3명이요. 그런데 2022년에 갑자기 15명으로 뛰고 2023년에는 반년 만에 17명이 검거됐습니다. 4년간 3명이던 게 반년에 17명이 된 겁니다. 만 10세에서 만 13세 아이들이 마약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 총 89,67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만 13세가 45,447명입니다. 전체의 50.6%예요. 촉법소년 범죄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형사처벌 직전 연령인 만 13세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이 통계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처벌받지 않는 마지막 나이인 만 13세에서 범죄가 폭발적으로 집중된다는 건 상당수의 아이들이 자기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통계 뒤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인 사건들을 봐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이 무너진 이야기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요. 2020년 3월 대전에서 촉법소년 여러 명이 렌터카를 훔칩니다. 면허도 없는 아이들이 한밤중에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내려진 건 보호 처분뿐입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니까요.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 죽었는데 가해자에게는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습니다. 소년원에서 최대 2년 보내고 나오면 법적으로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25년에도 사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초등학생들이 때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점거하면서 고개 운전을 하는데 경찰이 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촉법소년이니까요. 오히려 이 아이들이 경찰한테 욕설을 퍼붓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같은 해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 한 명을 끌고 가서 2시간 넘게 집단 폭행을 합니다.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뺨을 수백 대 때린 뒤에 옷을 벗기고 영상을 촬영해서 신고하면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 말이 있어요. 신고해봐야 처벌 안 받으니까 신고할 테면 해봐라. 만 10세에서 만 13세 사이의 아이들이 자기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인이 촉법소년을 이용하는 경우에요. 촉법소년이 처벌을 안 받으니까 성인 범죄자가 미성년자를 시켜서 범죄를 대신 저지르게 하거나 일정한 대가를 주고 자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살인을 청구하기까지 해요. 일본에서는 야쿠자부터 불량서클까지 폭넓게 악용되는 수법이고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법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만든 건데 그 법이 역으로 아이를 범죄 도구로 만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한국의 만 14세라는 기준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높은 건지 비교를 해봐야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니까요. 한국과 같은 만 14세를 쓰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과 독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만 14세를 유지하게 된 배경은 정반대예요. 독일은 1990년대에 소년 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최소 연령을 만 14세보다 더 낮추자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정치인들도 엄벌을 외쳤어요. 그런데 독일의 소년법 전문가들과 연방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년에 대한 교육적 가능성을 전제로 유연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교육 인형을 끝까지 반철한 겁니다. 처벌이 아니라 교육으로 풀겠다는 신념을 지켜서 형사처벌 가능 연령 만 14세를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원래 일본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최소 연령이 만 16세였어요. 한국의 만 14세보다 2살이나 높았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보호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97년에 일본 사회를 뿌리째 뒤흔든 사건이 터집니다. 고베에서 만 14세 소년이 초등학생을 연쇄살해한 사건이에요. 일본 전체가 경악했고 결국 2001년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최소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4세로 2살 낮춥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는 만 16세가 돼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만 14세부터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2007년에는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최소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2세 전후로 내렸어요.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법 전체를 바꿔놓은 대표적인 사례죠. 미국의 사례는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엄벌화의 길을 갔어요. 형사 이송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원래 소년법원에서 다뤄야 할 미성년자 사건을 일반 형사법원으로 넘겨서 성인과 똑같이 재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만 10살짜리도 살인을 저지르면 성인 법정에서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만 14세 소년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형사법원에서 성인 기준으로 처벌받은 소년범의 재범률이 소년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재범까지 걸리는 기간도 더 짧았어요. 엄하게 벌했더니 범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된 겁니다. 성인 교도소에서 성인 범죄자와 함께 수감된 소년이 더 고도화된 범죄 기술을 배워오는 역효과까지 발생했어요. 결국 미국은 2000년대 이후 다시 교화와 교정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높이자는 운동까지 나타났습니다. 처벌을 최대한 강화하는 실험을 했는데 실패하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반면 최근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나라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25년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최소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4세로 낮추는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어요. 원래 만 16세까지는 처벌을 안 했는데 이걸 만 14세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중국은 2020년에 흉악범죄에 한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내렸고요. 영국과 호주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최소 연령이 만 10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반대로 북유럽의 덴마크와 핀란드는 만 15세를 기준으로 쓰고 있어서 한국보다도 높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답이라고 할 만한 통일된 기준은 없는 거예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대한민국에 권고했지만 실제로는 영국이나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이 기준보다 낮은 나라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자, 이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사회적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거예요. 그러면 만 13세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논의가 처음은 아닙니다. 2000년대 이후 사실상 모든 정부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어요.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했고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은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태스크포스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두 번 다 실제 법 개정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이 17건이나 발의됐지만 전부 상임위에 계류된 채 끝났어요. 그러다가 2025년 1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입을 엽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해 공론화해보라. 2달 후에 결정하자. 여기서 한 살을 낮추자는 건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내리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 13세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거죠.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이라고도 언급했는데 만 13세가 되면 중학교에 입학하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가르는 선에서 기준을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상황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3월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출범하고 첫 공개 포럼도 열렸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에 찬성이 81%,
반대가 13%로 나왔어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연령 하향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찬성 응답자 중에 어디까지 낮춰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39%로 가장 많았고 만 13세 이상이 28%, 만 10세 이상으로 확 낮추자는 의견도 20%나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단순한 구육만으로는 안 된다며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반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그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줬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연령을 낮추기 전에 사회 시스템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정부, 같은 내각 안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강경합니다. 인권위는 2018년과 2021년에 이미 2차례 연령 하향에 반대했는데 2025년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연령을 낮추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확대되어 사회 복귀를 오히려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조사 및 법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고 76개 시민단체가 연합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 여론과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의견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 논쟁에는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해요. 하향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와 근거는 이렇습니다. 73년 전에 만든 기준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촉법소년 범죄가 7년간 3배 가까이 폭증했고 범죄 유형도 성범죄와 마약 쪽으로 흉포화되고 있다. 촉법소년의 50%가 만 13세에 집중돼 있으니 한 살만 낮춰도 소년범죄의 절반 이상을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촉법소년 제도를 의식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법이 아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법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다. 반대하는 쪽의 논리와 근거도 강력합니다. 미국이 보여주듯이 엄벌화가 범죄를 줄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령을 낮춰도 실제 실형 비율은 1%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서 상징적 입법에 그칠 수 있다. 소년범죄의 근본 원인은 가정환경 붕괴, 보호체계 부재, 사회적 소외에 있는데 처벌 강화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도 반하는 조치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숫자가 아닙니다. 만 14세를 만 13세로 바꾸느냐 마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건 절충안입니다. 연령을 한 살 낮추되 동시에 교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자는 거예요. 지금 보호관찰관 1명이 123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작동할 수가 없거든요. 소년원 시설도 소규모화하고 범죄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막는 예방체계도 절실해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가정 해체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소년법이 가해 소년의 교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 보호는 빠져 있다는 점도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가해자의 미래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현재를 외면하는 건 정의가 아니니까요. 1953년 전쟁 직후의 폐허에서 급하게 만든 법 한 줄, 일본법에서 가져온 만 14세라는 숫자, 그게 73년을 버텨왔습니다. 그 사이에 전쟁도 끝나고 민주화도 되고 인터넷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세상이 수십 번 뒤바뀌었는데 이 숫자만 꿈쩍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정부는 4월 말까지 공론화를 마치고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숫자가 바뀔 수도 있는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바꾸든 바꾸지 않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막는 사회가 범죄를 저지른 후에 처벌하는 사회보다 더 나은 사회라는 겁니다. 처벌에 칼을 세울 것인가, 보호의 방패를 높일 것인가, 73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